알파입니다. 1인당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성장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아기가 있죠? 요 아기 1인당 성장했습니다. 1인당 경제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를 더하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쉽게 봅시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1인당의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율을 더하자. 자, 따라서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여기 경제 성장률에서 뭘 뺀다고요? 인구 증가율을 빼자. 그래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5%로 주어지고 인구 증가율이 3%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빼서 2%가 되는 겁니다. 베타, 탄, 원곡, 모자. 탄력도는요, 원점 기울기를 곡선 기울기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점 기울기는요, 자, 그 점에서 원점까지 직선을 이었을 때 기울기를 말함이고요. 곡선 기울기는요, 그 점에서 자, 이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를 말함입니다. 따라서 곡선 기울기 분의 원점 기울기로 구할 수 있고요. 이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모자 작전이 있습니다. 자, 모는요, 그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갔을 때 원점까지 길이를 모로 하고요. 그 점에서 수직선을 내려갔을 때 X 절편까지 길이를 자로 해서 구합니다. 가령 모가 15이고 자가 5라면 자, 탄력도는 15분의 5, 3분의 1이 됩니다. 감마, 평균과 한계입니다. 자, 평균은요, 원점 기울기로 정의되는데요. 즉, 이 점에서 원점까지 직선 그었을 때 기울기, 원점 기울기로 정의되고요. 자, 한계는요, 자, 이 점에서 곡선의 X축과 이루는 기울기, 곡선 기울기로 정의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곡선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다 라고도 하기에 한계는 접선 기울기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MRT XY. 자, MRT XY는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 기울기를 말함입니다. 수요량과 수요인데요. 자, 여러분들 수강료가 싸졌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수가 늘었다고 한다면 이를 우리는 수요량의 증가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증가는 곡선상 점이 이동함으로써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에 비해서 수강료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자, 선생님의 인기가 늘다 보니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수요 증가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탄, 완비, 탄탄. 자, 우리 경제학에선 수평선을 완탄, 완전 탄력적이라 부르고요. 수직선을 완비, 완전 비탄력적이라 부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의 곡선을 직각 쌍곡선이라 하는데 바로 단탄,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할 때 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5리터씩만 주유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분이 계시죠. 이런 경우는 바로 수직선의 모습, 완전 비탄력적의 경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개입 비효율성이요. 정부가 정책이든 제도든 법으로 개입을 할 때는 원칙상 효율성이 떨어져서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한계 효용 체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물방울이 결국은 점점점 작아지다가 물방울이 0이 되겠죠. 이때 물방울을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용기에 가득 찬 물을 총 효용이라 한다면 물방울 한계 효용이 0일 때
더 이상 물이 떨어질 수 없으니 그때 물의 양 총 효용이 최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선 수돗물의 물방울이 0이다. 한계의 효용이 0이다. 그럴 때 물의 총량, 총효용은 최대다라고 합니다. MRS XY. 자, MRS XY는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닭고기 집과 오리고기 집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집으로 갈까요? 쌤은 오리고기 집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쌤은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꼴이 되는 거냐? 나는 닭보다 오리고기를 좋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리고기보다 닭고기를 좋아해라고 하면 안 된다를 약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감자탕집과 닭고기집이 있는데 닭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역시 만천하에 나는 감자탕보다 닭고기를 좋아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닭고기집과 오리고기집에서는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닭고기보다 오리고기를 더 좋아해 라고 말한 꼴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닭을 매개로 했었을 때 감자탕보다 오리고기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뜻인데 이와 반대로 오리고기보다 감자탕을 더 좋아해 라고 하면 안 된다를 우리는 강공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약공리는 등장인물이 2마리, 강공리는 등장인물이 3마리 라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두기관 모형. 두기관 모형의 예산선의 기울기를 1+R이라고 합니다.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자, 쌤이 어제 정말 대박 돼지 꿈을 꿨습니다. 10억 복권에 당첨되는 대박 꿈을 꿨어요. 바로 이 10억은 나의 기대치가 됩니다. 그런데 국쌤의 꿈의 효능을 믿는 우리 또 다른 친구가 쌤한테 와서 국쌤, 나 그 꿈 삽시다. 내가 7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라고 했다면 나는 그것을 확실성 등가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때 10억의 기대치에서 7억의 확실성 등가를 뺀 값을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S LK라 합니다. 수학 체감과 규모 수익. 투입을 K배 늘렸더니 산출이 K배만큼 늘었다. 규모 수익 불변. 더 늘었다. 체증. 덜 늘었다. 체감. 완전 경쟁 P equal MC. 자, 완전 경쟁 시장은요. P equal MC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령 P가 40 빼기 Q였다면 MC가 10이었다면 일치시키면 Q는 얼마가 나오나요? 30이 되죠. 이를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라 합니다. MR 곡선. 자, MR 곡선은요. D 수요 곡선의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베르트랑 P equal MC. 자, 베르트랑 모형은요. 과점 모형이긴 하지만 완전 경쟁처럼 가격 다운 경쟁을 통해서 P equal MC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내시균형은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의 보수나 또는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전략인데요. 가령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가위를 낸다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은 뭘까요? 예, 당연히 주먹이겠죠. 이런 것이 바로 내시균형이 되고요. 이에 비해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아무 관계없이 항상 나의 이윤이나 보수를 크게 하는 전략을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독점적 경쟁은요, 단기에는 독점의 속성을 보이지만 장기에는 완전 경쟁의 속성을 보이는 시장 형태를 독점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MRPL, 노동력 한 단위를 추가 투입했더니 5개를 추가로 생산했대요. 자, 이거를 MPL이라 하고요. 자, 만약에 한 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버는 수입을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 5개의 100원을 곱하면 500원이 되겠죠. 그 500원이 바로 MRPL이 되겠습니다. MFCL, 노동력 한 단위를 추가 투입했더니 자, 5개를 추가로 생산했답니다. 바로 이것을 MPL이라고 할 때요, 만약 한 단위 추가 생산의 비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5개의 100원을 곱한 값을 바로 500원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MFCL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촬영하려 할 때 명품 조연을 섭외해서 영화를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일날 그분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대타를 섭외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 대타한테 줄 보수, 자, 뭘까요? 바로 그것이 준지대가 되겠습니다. 10분위 분배율. 자, 10분위 분배율은요, 불평등 지표로서 소위 하위 40%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입니다. 가장 불평등할 때는요, 하위가 모두 0으로서 전체 값이 0이 되고요. 가장 평등할 때는 모든 계층이 소득이 1이 됨으로써 20분의 42가 됩니다. 따라서 10분위 분배율은 0으로 작아질수록 불평등, 2로 커질수록 평등이 되겠습니다. A의 MRSXY가 B의 MRSXY보다 크다? 자, 요거는요 3박자 학습이 되겠습니다. 1박자, 부등호가 벌어진 쪽에 첨자 A는, 자, 2박자, 앞에 있는 X를 B보다 더 좋아하니, 자, 3박자, 그 X를 받고 Y를 주면 서로의 만족을 커지게 할 수 있다. 롤스는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완전 보완관계로 봄으로써 L자형의 사회 무차별 곡선을 지향합니다.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공장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면 이를 생산의 외부 불경제. 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내므로써 이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명한 발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생산의 외부 경제. 자,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를 소비의 외부 불경제. 자,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을 맞았다면 이를 소비의 외부 경제라 합니다. 공공재. 자, 일반 도로, 국방, 치안 등등등처럼 자,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이용한다고 남의 이용을 막지도 않습니다. 바로 공공재가 됩니다. 자, 공공재의 아주 좋은 사례는 SBS 공중파 방송이 있겠습니다. SBS 공중파 방송을 본다 해서 돈을 내나요? 아닙니다. 또 내가 본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걸 막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공공재가 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자, 계약 체결 이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역선택. 계약 체결 이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도덕적 해이. 자, 가령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날라리가 가입되길 바라겠습니까? 범생이가 가입되길 바라겠습니까? 범생이죠. 그런데 날라리가 가입했다면 이를 역선택이라 하고요. 자, 비록 범생이가 가입했어도 가입 이후에 난폭 운전을 한다면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3S. 자, 3S는요,
아담 스미스의 S, 서플라이 공급의 S, 세이빙 저축의 S를 의미합니다. 자, 아담 스미스를 대표로 하는 소위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만들면 다 팔린다 라는 전제 아래 공급 측면을 주장합니다. 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자, 기업들은 기계 따위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기계를 구입하려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서 구입해야 되는데, 따라서 은행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국민들에게 누가 미덕이라고 역설할까요? 저축이 미덕이다 라고 역설합니다. 이를 저는 3S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GDP. 자, GDP 구성 요소에는요, 자, 맛난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이른바 소비죠. 이것도 GDP를 증가시키고요. 자, 우리 기업이 기계 따위를 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GDP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정부가 공공사업을 펼치거나 공무원을 뽑는 것들, 자, 이것들도 GDP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걸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간다고 한다면 이걸 순수출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GDP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GDP 구성 요소는 CIG X-M이라고 합니다. 고전학파 신축성. 자, 아담 스미스를 대표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요, 소위 완전 예견, 즉 기대치와 실제치가 늘 일치한다라는 완전 예견 가정에 따라 저는 이거를 천재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천재 가정을 하기에 누구의 개입이 불필요할까요? 정부의 개입이. 또한 만약 물건이 남아 돈다고 한다면 알아서 값이 떨어질 것이고, 물건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알아서 값이 올라감으로써 이 불균형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데 이를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 가격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재 가정과 자동 조절의 신축성 가정을 통해서 고전학파는 정부 비개입을 주장합니다. 케인즈 경직성. 자, 케인즈 경제학에서는요, 소위 화폐 환상이라는 가정 아래, 즉 근로자들이 물가 변화는 인식 못하고 오로지 사장님이 주는 월급만 주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쥐꼬리만큼 월급이 올랐어요. 하지만 마트에 갔더니 물가가 더 뛰었다고 한다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사장님이 주는 월급만 주목하는 현상을 화폐 환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를 바보다라고 압축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 누구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또한 물건이 안 팔릴 때 값이 떨어지면 저절로 팔려야 되는데 떨어져도 안 팔립니다. 더 떨어져도 안 팔립니다. 따라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을 때까지 떨어졌음에도 안 팔려요. 즉 극침체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이 상실했다라고 하는데 이를 가격의 경직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 가격이 자동 조절 못하니까 누구의 개입이 필요할까요? 정부의 개입이. 즉 바보 가정과 시장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은 정부 개입을 주장합니다.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조세를 감면하면요, 우리 소득에서 조세를 뺀 값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자, 조세가 줄었으니 가처분 소득은 늘겠죠. 그래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가 절대 소득 가설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를 깎아주는 정책은 소비 증가로 나타나기에 효과 짱이다. 바로 절대 소득 가설이 되겠습니다. Q 이론. 자, Q는요, 비용분의 주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값이 1보다 크다면
비용보다 주가가 크기에 투자를 늘리고요. 그 값이 1보다 작으면요, 주가보다 비용이 더 크니까 투자를 줄이고요. 그 값이 1일 때 주가와 비용이 같기에 적정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KY 빼기 HR. 자, 여러분, 화폐를 왜 보유할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래죠. 따라서 거래 동기로 화폐를 보유하는데요. 이것은 일한 대가인 소득이 많을수록 화폐 수요도 많아지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식 등의 투기를 위해서도 화폐가 필요할 겁니다. 이때는요, 은행의 이자율이 싸다면, 자, 가령 굳이 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돈을 차라리 투기 동기로 보유하는 것이 낫기에 오히려 이자율이 싸게 되면 투기 동기 화폐 수요는 늘게 됩니다. 통화 승수. 자, 본원 통화는요, 본원, 은행 중에 본원 어디겠습니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입니다. 바로 본원 통화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은요, 현 특정 시점에서 유통 중에 있는 화폐 수량이에요. 바로 통화량입니다. 따라서 본원 통화를 공급하면 통화량이 통화 승수배만큼 는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IS에서 I는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의미하고요. S는요, 세이빙 저축을 뜻합니다. 우리 경제에서는요, 저축 즉시 투자라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투자란 기업이 기계 따위를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하는 행동을 뜻하기에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 균형 LM. LM 곡선의 L은요, liquidity preference, 화폐 수요, M, money supply, 화폐 공급을 뜻한 것으로서 당연히 LM 곡선은 화폐 시장 균형을 나타냅니다. 총수요 AD. AD 곡선의 A는요, aggregate, 총을 의미하고요. D는 demand, 수요를 뜻합니다. 즉, 총수요 곡선은요, 모든 개별 경제 주체가 소비나 투자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총공급 AS. AS 곡선의 A는요, aggregate, 총을 의미하고요. S는 supply, 공급을 뜻합니다. 즉, AS는 총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모든 개별 경제 주체가 재화 서비스를 팔려는 욕구를 뜻합니다. IS, LM, AD, AS. 자, 통상 일국경제 거시경제 일반 균형은요, IS, LM, AD, AS를 통해서 분석 가능하고요. 이러한 분석 도구를 케인즈학파가 만들어 냈습니다. BP 곡선의 B는요,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어부가 붙고요. P는 페이먼트. 페이먼트는요, 자, 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물건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외화를 수취하겠죠. 반대로 물건을 수입하면 외화를 지급하겠죠. 이 수치와 지급의 차액, 이걸 페이먼트라고 하고요. 자, 우리 국제 수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P 곡선은 국제 수지의 균형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재정 정책은요, 재정 당국. 자,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쯤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정 당국이 세금이나 정부 지출 따위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함입니다.
자, 금융정책은요. 자, 금융당국 보통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통상 돈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관리 조절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자, 가정주부 중에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겠다. 전업주부를 가정하고요. 자, 능력이 부족해서 의사가 아무리 중환해도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자, 원서를 수없이 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구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의사를 접었습니다. 바로 실망 실업자입니다. 요 세 가지 사례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기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물가지수 기준연도. 자, 물가가요. 통상 전년 대비 상승률을 뜻하면 물가상승률. 정부가 정해준 기준연도 대비 상승률이면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필립스 곡선이란 파이라고 읽죠. 물가 상승률을 뜻하고요. U는 실업률을 뜻하는데 물가 상승률 파이와 실업률 U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 되겠습니다. 루카스 AS 곡선은요. Y는 YN 플러스 알파 B 빼기 P2가 됩니다. 자, 이때 Y는 실제 GDP를 뜻하고요. YN은 잠재 GDP라고 해서 최대 GDP를 뜻합니다. 알파는 상수고요. B는 실제치 물가를 뜻하고요. P2는 기대치 물가를 뜻합니다. 무한 반복이 필요한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세 고전학파. 자, 루카스를 필두로 하는 세 고전학파는요. 정확한 예상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단기 깜짝 쇼는 예상이 곤란해서 효과가 있지만 깜짝 쇼가 주는 부작용도 심각하기에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세고전학파의 정책 무력성 정리라고 합니다. 세 케인즈학파. 세 케인즈는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하지만 가격 기능이 그대로 있는 경직성을 가정하기에 자, 불균형 시 바로 균형으로 회복되는 시장 청산이 곤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강조합니다. 균형 경기변동 이론. 세고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은요. 자, 최초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바뀐 것을 경기변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결국 정부 개입이 불필요함을 강조하지만 새 케인즈는요. 최초 균형에서 이탈된 것을 경기 변동으로 보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성장 회계. 자, 경제 성장률은요. 기술 진보 등을 의미하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에 알파의 노동 증가율을 곱해서 더하고요. 1 빼기 알파의 자본 증가율을 곱해서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전후방 연관 효과. 연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파급 효과를 의미함으로써 하나만 집중 성장시키면 저절로 앞으로 뒤로 파급됨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을 불균형 성장론이라고 합니다. 절제 나비. 자, 무역 이론의 핵심입니다. 절제 나비. 절대 우위는 제품별로 풀고요. 나비 비교 우위는 나라별로 풉니다. 이 비법만 숙지하신다고 한다면 무역 이론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요, 원칙상 사회적 잉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환율, 달러값, 수입가격. 쌤은 환율을 달러값, 수입가격으로 정의함으로써 평생 가는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환율은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돈 1,000원이 필요하다면 그 1,000원이 환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달러를 내가 교환한다가 아니라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 돈 1,000원을 주는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환율 1,000원은 오히려 1달러 값 줄여서 달러 값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1달러짜리 수입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1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한 1,000원 환율은 결국 수입품의 가격이 되겠기에 환율은 수입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환율은 달러값 수입 가격이다. 가령 환율이 뛰었다, 달러값이 뛰었다, 또 수입 가격이 뛰었다, 이렇게 독해할 수가 있겠네요. 국제 수지는요, 경상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의 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